다음 달에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예측치에 근접돼서 발표되지 않으면 이게 높게 발표돼도 악재고 낮게 발표돼도 악재예요. 이게 높게 발표되면은 이러다 테이퍼링이 빨리 올 수 있겠다. 그렇죠. 해서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되고 이게 또 그거보다 심하게 부진하게 발표되면 미국의 경기 회복이 이제 완전히 늦어지는구나 라는 실망감 때문에 또 악재예요. 오늘 모신 분은요, 전 세종대 교수시죠, 홍익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에 이제 연준에서 그 잭슨 홀 미팅 이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며칠 전에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또 한번 시장이 크게 흔들렸죠. 그 많은 분들이 또 걱정도 하고 기대도 하고 걱정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미국 경기도 고점 찍은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좀 안도하는 쪽에서는 이러다가 이 지표가 안 좋으니까 테이퍼링이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기대감 가지면서 양 그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 지금 이 상황 어떠신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그 고용 지수를 이걸 왜 중요하게 보냐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연준이 이 지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연준은 인플레이션 관리만 사실은 목표였어요. 그래서 근원 인플레이션 2%를 넘지 않게 관리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옮겨간 게 솔직히 얘기해서 연준은 스스로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더 좋아하는 거야, 내심은. 그러다 보니까 근원 인플레이션 이외에 고용이라는 지표를 사실은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 맞는 것도 연준의 중요한 의미지만 고용을 끌어올려 가지고 완전 고용 상태를 만드는 게 연준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지금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두 가지가 연준의 관리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8월 고용 지수는 전문가들은 예측을 한 75만 명 정도가 8월 달에 신규 고용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이 열려서 발표되고 보니까 반토막 정도가 아니라 23만여 명분이 신규 고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반겼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렇게 지표가 나쁘게 나오니까 연준이 함부로 테이퍼링을 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기대로 인해서 주식시장에는 이제 호재로 이제 발표됐는데 사실은 실물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악재죠. 그렇죠. 악재죠. 그런 요소가 있고 다음에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그 한때 20% 이상 치솟았던 실업률이 지금은 한 5.2% 정도로 사실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서부터는 이 개선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릴 거예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 팬데믹이 오기 전에 미국의 실업률은 한 3.5% 정도로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20%에서부터 5%까지 내려오기에는 굉장히 빨리 내려왔어요. 하지만 이제서부터 저 3.5%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늦을 겁니다. 그리고 기간도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이유가 미국은 유럽하고 다르게 팬데믹이 왔을 적에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 고용의 유연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실직도 쉬워요. 그러니까 당신 실직이야. 그럼 실직 당하는 거야. 근데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주 소송이 복잡하게 걸려요. 그래서 유럽은 이번에 팬데믹 사태가 터졌을 때도 실직이 아주 최소화됐었어요. 근데 미국은 그 팬데믹이 오자마자 2천만 명 이상이 실직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고급 일자리들,
예를 들면 맨하탄에 있는 금융인들이나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IT 경영이나 개발자들이나 이런 고급 그 잡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 많이 실직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맨하탄이나 실리콘밸리에서는 실직 상태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저 임대료도 비싸고 생활비도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실직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중소도시나 아니면 고향으로 내려가서 가능한 생활비를 아끼면서 현지에 정착해서 현지에서 잡을 구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구인 나는 많은데 구직하는 사람이 오히려 적은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사람은 필요해서 구직 광고를 막 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하는 그 구인 그 실업자 수가 적은 거고 또 하나의 원인은 이번 9월 달까지 그 실업수당을 지불했습니다. 미국이. 네. 근데 그러면서 몇백 불씩 사실은 더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해도 실업수당을 받는 게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니까 굳이 잡을 구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인과 구직 사이에 지금 미국은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실업 상태에서도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 때문에 고용 지수가 이렇게 예상을 굉장히 하회하는 그렇게 적은 숫자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다음 달에는 조금 상황이 바뀌어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이번 달에 그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달에는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잡을 구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달에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예측치에 근접돼서 발표되지 않으면 이게 높게 발표돼도 악재고 낮게 발표돼도 악재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높게 발표되면은 이러다 테이퍼링이 빨리 올 수 있겠다. 그렇죠. 해서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되고 이게 또 그거보다 심하게 부진하게 발표되면 미국의 경기 회복이 이제 완전히 늦어지는구나. 라는 실망감 때문에 또 악재예요. 그래서 이게 다음 달에 이 고용지수가 어느 정도로 발표되는지를 굉장히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그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셔야 될 거예요. 다음번 고용지표가 언제 발표되죠? 보통은 매월 6일 내지 8일 사이에서 발표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달, 한 달 후. 네, 한 달 후가 이제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높아도 그렇고 낮아도 악재라면. 그러니까 근접하게 나와야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치에 예상치. 비슷하게 나오면 시장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높게 나오거나 이번 달처럼 훨씬 낮게 나오면 어느 쪽으로 나오더라도 악재입니다. 그러겠네요. 근데 이제 잠 미스매치 그 이후로 이제 그 도심 탈출이라든가 뭐 좀 먼 곳으로 자기가 원래 있던 직장에서 먼 곳으로 이사간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다시 그 도심으로 회귀하는 어떤 계기가 될까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그냥 이미 이전한 곳에서 그냥 적당히 구하려고 할까요? 그게 이제 천천히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변수 또 하나가 미국에서 델타 변이로 해서 사망자가 또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는 사실은 이 팬데믹 상태가 완전히 끝나서 시간을 갖고 이게 정리돼야 돼요. 그래야 실리콘밸리나 맨하탄을 떠났던 고급 인력들이 돌아올 수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불안정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소도시에 가서 이미 다른 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정리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예. 근데 그 우리가 온택트라고 해가지고 언택트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재택근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렇죠 재택근무 이런 것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회사에서도 뭐 그런 발표를 했고요.
재택근무를 좀 높이겠다 비율을 많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도심 지역에 출근하지 않고도 이렇게 채용이 되는 그런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까요? 높아질 거예요. 이제 팬데믹 사태가 이게 줄어드는 듯했다가 다시 지금 위험 그 신호가 오니까는 앞으로는 옛날과 같은 그 근무 형태로 완전히 돌아오지는 못할 겁니다. 원격 근무 예, 이런 거. 그 원격 근무를 하면서 저걸 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 맨하탄이나 실리콘밸리의 임대료 추이를 보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임대료가 급격하게 빠졌다가 지금 서서히 다시 올라오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옛날만큼 그쪽이 임대 수요가 많아지면은 많이 돌아왔다는 의미고 임대료 상승이 옛날처럼 같지는 않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돌아오는 비율이 이제 적다는 의미거든요. 네.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미스매치가 벌어지게 되면 기업들에서도 구하다가 결국에는 아 이제 출근해야 돼라는 직원을 구하다가 아 좀 쉽지 않으면 그래 원격 근무, 재택 근무로도 할 수 있어라는 식으로 뭔가 범위를 넓히면서 맞습니다. 그게 네. 하나의 그 트리거가 돼가지고 원격 근무가 확 좀 늘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가지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격 근무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이제 서로 회의를 하거나 상담하는 건 아주 극히 제한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은 프리랜서처럼 그때그때 필요한 팀들을 모아서 해나가면서 가능하면 원격적으로 그런 쪽으로 세상이 바뀔 수뿐이 없을 거예요. 네. 하여튼 그 요즘 그 뭐라 그럴까요? 아니 저 주가도 좀 빠지고 그랬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그 미국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상하원에서 그 뭐죠 미국 그 국가부채 한도 그 높이는 거에 대한 이슈가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합의가 안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또 하나의 그 주식시장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그게 생각보다는 심하게 꼬여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이유로 꼬여가고 있냐면 바이든이 이제 아프간에서 철수를 하면서 군인들이 좀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나 리더십이 지금 좀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공화당이 차제에 민주당이나 그 행정부를 좀 그 손을 좀 보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번에 그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재정 부양책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해버렸거든. 그 다음에 이번에 3조 5천억 달러 인프라 예산도 민주당이 지금 단독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공화당이 이제는 못 참겠다고 이제 칼을 빼든 거야.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단독 처리를 하면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뭐를 지금 그 칼을 들이댔냐면 상원의원은 각 주에서 한 명씩 뽑기 때문에 50명이에요. 공화당 50명, 민주당 50명인데 지금 그 중에서 그 50명 중에서 4명을 제외한 46명이 공동으로 서명을 했어. 무슨 얘기냐면 그 부채 한도 증액에 자기들은 찬성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대수해진을 쳤고. 네, 부채 한도 증액이 안 되면 한마디로 미국은 부도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를 지금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그 민주당이 이제 다수고 하니까는 쉽게 풀리지 않을 거, 그러니까 쉽게 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완전히 대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조금 힘들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죠. 지금 미 재무부의 현금 계정이 2,700억 달러뿐이 없어요. 네. 예전에는 저게 1조 8천억 달러나 그 현금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재무부는 버틸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2,700억 달러뿐이 없는 거예요. 저거 다 쓰면 부도나 지금. 그러니까
재무부가 지금 최대한으로 버틸 수 있는 건 사실 2개월도 안 돼요. 2개월 안에 어떠한 돌파가 터지지 않으면 말 그대로 부도가 나는 겁니다. 미국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재무부가 지금 국채 발행을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는 저게 그 한도가 증액돼야 그 다음에 계획했던 국채를 발행하는데 지금은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금액만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경매 시장에 국채가 안 나오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갈 수뿐이 없어요. 경매가 시작되면. 네. 그러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금리의 하락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시중금리는 하락 기조를 유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나중에 그 한도 증액이 되고 재무부가 다시 국채를 제대로 발행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금리가 상승 반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은 예산안이 매월 10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9월에 끝나요. 네. 그래서 이번에 2022년 예산안이 10월 1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예산안 통과 시한이 최소한 9월 20일에는 통과를 해줘야 돼. 의회에서. 그런데 저기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공화당이. 그러니까 저러한 문제도 있고 지금 이런 사태가 지속되면 내년 중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반발 기류가 포착이 됩니다. 이거 돈 너무 많이 푼 거 아니냐. 이게 아무리 당론이라고 하지만 이걸 개인 의원들이 다 따라야 되겠느냐라는 이런 반발 세력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코너에 몰린 거예요. 코너에.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2011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결국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그때 하락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문제는 풀리겠지만 그렇죠. 저거를 풀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기존의 방식이 아닌 공화당하고 뭔가의 그 합의점을 도출해서 서로 이제 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평탄치 못하게 계속 시간을 끌면은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생길 우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게 어떤 식으로 해결이 나갈지를 투자자분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돼요. 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저거는 매번 있었던 연례 행사 아니냐. 맨날 티격태격하지만 결국은 뭐 그럴 수 있겠냐. 부도낼 수 있겠냐. 막판에 합의할 수밖에 없지 않냐. 국민들한테 욕먹는 건 똑같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될 일은 없겠으나 그 과정에서 뭐 한다 안 한다 부도 난다 안 난다 막 이러한 과정에서 증시는 그냥 출렁출렁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화당으로서는 차제에 여기서 뭔가 그 기선을 잡지 못하면 이제 계속 민주당이 그 독단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하는데 끌려다닐 뿐이 없기 때문에 그 확실한 그거를 얻어내려고 할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서로 삿바싸움에서 이제 쉽지 않은 어떤 그러한 것들이 이제 노출될 수 있겠죠. 그런 게 다 시장에는 리스크 요소로 뜨기 때문에 뭐 위험 지수가 상승한다거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변동성, 그 리스크 요인으로 체크를 해놓고 어떻게 그 풀려나가는지 잘 관심 갖고 봐야겠네요. 예, 예. 예, 변동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